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평범하게만 살아오던 저의 신상에 뜻밖의 문제가 생긴 건 몇 해 전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은 끝을 알 수 없는 찬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 뻔했어요. 하지만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다독이며 곁을 지켜준 사람들로 인해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오늘 저는 그때 겪은 믿지 못할 이야기를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아마 생경한 이야기라 놀라실 수도 있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하고 들어주세요. 제 인생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두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여고 시절부터 둘도 없는 단짝 친구셨어요. 두 분은 각자 결혼하고도 지척에 살며 친자매처럼 막역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저와 남편이 태어났죠. 그런데 제가 7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38이라는 젊은 나이였죠. 사이는 신부전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원래 건강한 분은 아니셨어요. 평소에도 손발이 저리고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만 받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모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동네 입구에 작은 우동집을 차리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셔야 했죠. 그때 저를 돌봐주신 분이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장 역할을 하는 친구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를 본인의 아들과 같이 남매처럼 키워주신 거죠. 수연아, 오늘부터 유치원 끝나면 이모네 집으로 가자. 엄마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시라고 우리가 응원해주자.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게 아주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네요. 당시 저희 시아버지는 꽤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셨어요. 아들은 저보다 1살 위였는데 무척 개구쟁이여서 저를 참 많이 울렸습니다. 그럴 때도 시어머니는 아들 대신 제 편을 들어주시곤 했어요. 유민호, 수연이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말해봐. 수연이 왜 밀었어? 내가 민 거 아니란 말이야. 수연이가 나한테 와서 부딪힌 거야. 너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고 했다? 아 진짠데 엄만 수연이만 예뻐해. 우리 엄마 아니고 수연이 엄마 같아. 그렇게 삐지던 꼬맹이가 훗날 저와 결혼해 남편이 되었네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방과 후에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숙제도 거기서 하고 저녁도 먹고 저희 엄마가 데리러 오실 때까지 그 집에 있었죠. 주말이면 시부모님을 따라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시아버진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넷이 사진을 찍으면 모두 남편과 제가 남매인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남편도 비록 짓궂긴 했지만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줬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절 괴롭히면 달려와서 혼내주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교실 앞에서 기다렸죠. 시간이 흘러 저희는 성인이 되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땐 그게 남녀 사이의 감정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네요. 그러다 남편이 군대에 가서 떨어져 있는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고 제대 후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가 부모님께 그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는 것이었어요.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 그런 말이 더 어색했죠. 고민 끝에 먼저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희 드릴 말씀이 있는데. 헌데 저희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의외로 시어머니는 크게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언젠가부터 너희 눈빛이 달라졌다 싶었어. 근데 수연이 괜찮겠니? 네 인생에 남자가 요 녀석 하나뿐인 게 아쉽지도 않아? 그러면서 농담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죠. 아이, 엄마는 이 못난이 시집 못 갈까봐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어릴 때부터 내 눈에 이 못난이만 보여줘서 다른 여자들이 예쁜지 아닌지도 모르게 커버렸다고요. 그 말에 저도 지지 않았죠. 누가 할 소리, 나도 억울하거든.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저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이가 진짜 내 며느리가 된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딨겠니? 네 엄마한테 내가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결혼을 반기는 시어머니와 달리 엄마는 펄쩍 뛰며 저와 남편 사이를 반대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시더군요. 그러더니 인상을 잔뜩 쓰며 말씀하셨어요. 뭐? 민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절대 안 돼.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끼시던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엄마 왜 그래요? 엄마 민호 오빠 좋아했잖아. 맨날 1등 신랑감이라며. 민호는 그렇지.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집안도 좋고. 근데 왜 결혼은 안 된다는 건데요? 제 물음에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결국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여셨습니다. 수연아, 우린 여러모로 민호네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집안 환경도 다르고 학력도. 민호는 명문대 나왔는데 너는 돈 번다고 겨우 전문대 나왔잖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도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엄만 내가 못나서 오빠랑 안 어울린다는 거야? 저는 갑자기 설움이 북받쳐 신경질을 내고 말았어요. 하지만 엄만 계속 저를 설득하기 위해 애쓰셨죠. 솔직히 우리 형편에 혼수 잘해줄 자신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정숙이네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니?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말도 안 돼. 오빠가 보따리야? 그리고 나 좋다고 한 건 오빠가 먼저란 말이야. 결혼하자고도 오빠가 먼저 했고 이모도 좋아하셨어. 이모 성격 알잖아.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대놓고 말하겠어.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엄마 맞아? 수연아, 흥분하지 말고.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됐어? 이모는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엄마가 반대를 해? 너도 생각해봐. 민호가 전부터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 아마 지금도 대기업 다닌다고 여기저기서 좋은 선짜리 많이 들어올 거야. 잘난 아들, 좋은 집에 장가 보내고 싶을 텐데 괜히 이러다가 너만 상처받을 수 있어. 엄마, 정숙 이모는 그런 분 아니잖아. 엄마가 제일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정숙이는 아니라고 해도 민호 아버진 다를 거야. 사람 마음 다 거기서 거기야.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며느리 보고 싶을 거라고. 더구나 민호는 외동아들이잖니. 저는 눈물이 핑 돌아 또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어때서요? 그럼 난 후진 집구석에서 막 자랐어? 수연아, 너한텐 여러모로 잘 맞는 다른 사람 또 있을 거야. 솔직히 엄만 이런 일로 정숙이 이모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아. 엄마가 지레 겁먹은 거야. 이모가 항상 나한테 딸 같다고 하셨다고요. 너 예뻐하는 거랑 며느리 드리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수연아, 엄마 네가 너무 차이 나는 집에 시집가서 기죽어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이모가 직접 티내지 않아도 살다 보면 네가 스스로 기죽을 수도 있어. 엄마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면서 엄마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나서주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친정엄마를 설득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수연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 봐왔잖아. 학력이 뭐가 중요해? 애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엄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정수가, 결혼은 또 다른 문제잖니. 너 혹시 나 못 믿는 거야? 나 그동안 너한테 거짓말한 적 없잖아. 수연이 내가 책임지고 잘 살게 할 거야. 절대 서러운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 괜히 쓸데없는 걱정으로 애들 힘들게 하지 말자. 그래도 너희 남편은, 우리 민호 아빠? 걱정하지 마. 그 무뚝뚝한 양반이 수연이가 진짜 가족이 된다고 얼마나 들떴는지 아니? 사돈, 우리 이러지 말고 애들 기쁘게 결혼시킵시다. 자꾸 내 아들 마음고생 시키면 나 수연이 보쌈해서 데려오라고 한다. 그런 시어머니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희 친정엄마도 마음을 돌리셨죠. 솔직히 오빠가 저한테 한참 과분한 사람인데 참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집을 꺾고 결혼을 허락해놓고도 엄마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정말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 애가 모자란 게 많아도 가르치면 말긴 잘 알아들으니까. 아유, 걱정하지 말라니까. 수연이 이제 진짜 내 딸이야.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나란히 걸어가 화촉점화하고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결혼 후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저희도 그 근처에 자리 잡았죠. 시어머니는 반찬도 해다 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직접 죽을 끓여 오시기도 하며 정말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수연아,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모가, 아니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자주 오셔서 저희를 챙겨주셨고 두 어머니는 여전히 절친한 친구로 잘 지내셨죠. 그렇게 저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는 법인가 봅니다. 얼마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날은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난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안일을 하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얼마 전에 담근 파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었어. 이따가 저녁에 가지고 갈게. 그래요? 알았어. 그럼 엄마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놓을 테니까 저녁밥 같이 먹어요. 어머니도 오시라고 해야겠다. 하지만 그날 그 통화가 제가 친정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친정엄마가 신호 위반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신 거죠. 저는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엄마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눈물 콧물 흘리는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분이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통화했던 엄마가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고 계신다니.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급히 달려왔고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걱정하지 마. 너희 엄마 강한 사람이야. 분명 일어날 거다. 하지만 엄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이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아버지에 이어 엄마까지 갑자기 준비 없이 보내야 한다니 기가 막혔죠.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거의 실신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런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네요. 그래서 조문객 응대부터 작은 결정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시어머니가 도맡아 처리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런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희 친정엄마는 마지막 떠나는 길도 편안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매일 울기만 했죠. 그때도 시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아가, 이제 날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 이제 너한테는 우리가 유일한 가족이잖니.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펑펑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저를 품어주시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남편도 곁에서 묵묵히 저를 위해 애써줬어요. 억지로라도 밥을 먹게 하고 제가 울면 아무 말 없이 안아줬죠. 그런 가족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갔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죠. 처음엔 그냥 빈혈이려니 했어요. 친정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아, 괜찮아?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장모님 일로 너무 마음고생했나?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안 되겠다. 우리 마누라 기운나게 고기 좀 먹여야지. 오늘 저녁 하지 말고 기다려. 소고기 먹으러 가자. 남편은 제가 잠도 못 자고 잘 못 먹어서 그런다며 매일같이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고 따끔거렸어요.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때가 많았죠. 한참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수연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받고 약이라도 먹어야겠어. 그래서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진찰 후 이렇게 말했죠. 빈혈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 철분제 처방해 드릴게요. 잘 드시고 충분히 주무세요. 그래서 철분제를 받아 열심히 먹었지만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손에 힘이 없었고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그런 제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더군요. 아가, 너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동네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가볼래?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빈혈이라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요. 아니야. 아무래도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지 싶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자. 우리 조카가 대학병원 의사인 거 알지? 걔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 아마 검사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시어머니는 바로 조카에게 연락하셨고 다음 주에 병원 예약이 잡혔습니다. 검사 당일 어머니는 직접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저도 몇 번 만난 적 있는 젊은 의사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죠. 고모 안녕하셨어요. 수연 씨도 오랜만이네요. 시어머니의 조카는 아주 친절하게 제 증상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했죠. 일단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심장 초음파, 신장 기능 검사까지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참, 친정 아버님이 젊은 나이에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혹시 모르니 유전자 검사까지 꼼꼼히 한번 해보죠. 그날 하루 종일 병원 여기저기를 오가며 갖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를 여러 번 뽑고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길 반복했죠. 시어머니는 그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 계속 제 곁을 지키며 다독여 주셨어요. 힘들지? 조금만 참아. 이왕에 온 거 전부 검사 받아보면 좋잖아. 병원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한창 젊은 나이였고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멀쩡했으니 아마 엄마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병이 난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제 이상한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잠깐 쓰러지기도 했어요.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큰일은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놀란 남편이 회사까지 조퇴하고 달려왔습니다. 수연아, 이제 혼자 돌아다니지 마. 마트는 주말에 나랑 같이 가자. 혹시 급하게 나갈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 드려. 알았지?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또 열심히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게 불안하셨나 봐요. 반찬도 해오시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가능한 제가 편하게 쉴 수 있게 모든 집안일을 대신해 주셨죠.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얼른 기운을 차려야 하는데 괜히 어머니까지 힘드시게 하고. 수연아, 넌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쉬어. 몸이 안 좋을 땐 쉬는 게 최고야. 저녁은 너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 해줄게. 오늘은 좀 많이 먹어라. 알았지? 그러면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니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됐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어요. 일단 빈혈 증상은 확실하네요. 몇 가지 더 알아봐야 할 게 있긴 한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오늘 추가 검사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그냥 확인차 하는 거니까. 의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저와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죠. 아유, 다행이네. 근데 요즘 애가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거든. 다음에 결과 들으러는 나 혼자 오면 안 될까? 그러세요. 오실 때 고모가 가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한 장 가져다 주세요.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며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그냥 빈혈이라는데 괜히 검사비만 많이 든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이상 없다는 거 확인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니. 잘 먹고 잘 쉬면 된다는 거잖아. 다음에도 별 이상 없을 테니까 그때 결과는 나 혼자 들으러 올게. 제가 와도 되는데. 어머, 나서라. 요즘 네 남편이 얼마나 나를 들볶는 줄 아니? 너 절대로 혼자 밖에 내보내지 말라고 난리야. 배 아파 낳아준 어미는 신경도 안 쓰고 마누라밖에 몰라요. 어머니는 일부러 제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농담을 건네셨어요. 저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농담으로 받아쳤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들 낳아놔도 하나도 소용없네요.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홀랑 넘어가서. 저는 아들 말고 꼭 딸 낳아야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크게 웃으셨죠. 저도 그런 어머니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정말 저에게 편안한 친정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실 거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얼마 후 그런 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거든요. 그날은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제가 혼자 자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어머니가 장을 한가득 봐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민호 출장 가서 못 들어온다며? 그래서 너랑 고기도 구워 먹고 여기서 자려고 왔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아버님은요? 너희 시아버지야 나 하루 없으면 좋아하겠지. 자기 혼자 TV 독차지하면서 낚시 프로 실컷 보고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얼른 고기 구워서 밥 먹자. 빈혈엔 무조건 고기지. 그날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살을 사오셔서 거하게 한 상 차려주셨습니다. 직접 상추쌈까지 싸서 제 입에 넣어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죠. 아픈 게 무슨 벼슬이라고. 가만히 앉아 받아먹기만 하는 게 죄송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분을 시어머니라고 할까? 친정엄마도 이렇게 못 해주실 거야.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집에 시집을 왔을까? 그러면서 고기를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분에 넘친 호강에 감동하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설거지하려는 저를 말리며 얼른 소파에서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차를 한 잔 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밤에 숙면 취하게 해주는 차라고 하더라. 한번 마셔봐라.
잘 먹고 잘 자면 금방 낫겠지. 어머니, 그래도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유, 괜찮다니까. 넌 드라마나 보고 있어.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배부르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나니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머니가 설거지하며 흥얼거리시는 콧노래 소리가 자장가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꾸벅꾸벅 졸던 저는 결국 소파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갑자기 꿈에서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눈가가 촉촉한 게 꿈에서도 운 것 같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시간을 보니 8시도 안 됐는데 집안이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어두웠죠. 설거지를 끝낸 어머님도 일찍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양치질을 하고 다시 누우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헌데 그때 안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이 안방에 계신가? 그래서 안방으로 다가가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며느리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고. 근데 본인은 모르게 하고 싶어. 돈 많이 나오는 걸로 말해봐. 어머, 그래? 그거 아주 좋다. 도장은 나한테 있어. 신분증? 아니, 찾아볼게. 그거 가입하면 보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몰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손에 제 도장까지 들고 계셨죠. 서랍을 뒤져서 찾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이번 일만 잘해주면 내가 다른 보험 3개 정도 더 들어줄 수 있어. 아이, 그럼 걱정하지 말라니까. 잘못 들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저 몰래 갑자기 보험 가입이라니. 아무리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해도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제가 듣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시는지 계속 보험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친구분 실적 올려주려고 그러시는 건가? 근데 왜 굳이 비밀로? 내가 불편해할까봐 그러시나? 아무리 머리를 감싸고 고민을 해봐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사이 통화를 끝내셨는지 거실로 나오시다 절 보며 말씀하셨죠. 어머, 수연이 일어났구나. 너무 곤히 자길래 안 깨웠어. 근데 너 낯빛이 왜 그리 안 좋아? 어디 불편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했어요.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 그래? 내가 저녁을 너무 억지로 많이 먹였나 보다. 그 전에 내가 준 매실액 있지? 그거 한 잔 따뜻하게 타서 마셔보자. 아니요,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거 한 잔 마시면 금방 속이 편해진다니까. 그러더니 서둘러 냉장고로 향하셨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지? 자기 아들보다 한참 부족한 나를 아무리 친구 딸이라고 해도 뭔가 따로 원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닐까? 한번 씨앗이 던져지자 금방 의심의 싹이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그 비밀스러운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매실차를 타오셨거든요. 그날 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한테 솔직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걸까? 설마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신 건 아니겠지? 혹시 내가 친정 식구 아무도 없는 고아라서 조용히 처리하고 보험금 타도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 스스로 놀랐죠. 미쳤구나 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날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어머니를 상대로?
막장 드라마 좀 그만 보자, 수연아. 그러고는 얼른 눈을 감았어요. 자꾸 생각할수록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도장과 신분증으로 정말 보험 가입을 하실 건지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말을 아끼고 그 대신 안방에 가서 서랍을 확인해봤죠. 다행히 도장이랑 신분증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진 않더군요. 가입을 안 하시기로 한 건지 아니면 나중으로 미루신 건진 몰라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만간 기회가 되면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 이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어머님이 전화로 또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예, 오늘 너 주려고 좋은 영양제를 샀어. 근데 내가 나갔다 오니까 너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집을 비울 수가 없네. 이따가 퀵으로 보낼 테니까 오늘부터 당장 먹어라. 어머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내일 오빠 퇴근할 때 가져오라고 할게요.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거든요. 아니야, 빨리 먹어야 얼른 효과를 보지. 이 영양제 아주 귀하고 비싼 거라 어렵게 구한 거다. 아주 고함량이라 이틀에 한 번씩만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 빼먹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이것만 먹으면 빈혈도 금방 좋아질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아, 참. 그리고 민호한테 말하지 마. 괜히 약 먹는다고 하면 애 걱정할라.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생각해서 산 영양제를 왜 남편이 알면 안 되는지 이상했죠. 그래도 일단 대답은 했어요. 네, 어머니, 그럴게요. 그런데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가, 꼭 몰래 너만 먹어야 한다.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하고. 네. 그리고 잠시 후 정말 퀵으로 약이 한 보따리 도착했어요. 그것도 이상했죠. 영양제를 왜 굳이 퀵서비스로 보내면서까지 당장 먹으라고 하시는 건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약상자를 살펴봐도 온통 영어로 된 어려운 전문 용어들 뿐이라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만약 며칠 전 어머니의 전화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괜히 그 약을 먹기가 꺼려졌어요. 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 의심한 건 아니었지만 전과는 제 마음이 달라져서인지 선뜻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 약을 먹지 않고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요.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약 먹었니? 네, 어머니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좋은 약이니까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화로 먹었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요즘 야근이랑 회식이 많아서 그런가 봐. 아유, 만성피로야, 만성피로.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난 남편이 TV를 보다가 리모컨 건전지가 떨어졌다며 갑자기 부엌으로 갔어요. 저희는 건전지를 싱크대 서랍에 보관해 놨거든요. 그 순간 퍼뜩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아, 그 영양제! 저는 얼른 일어나 남편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오빠, 건전지 내가 찾아줄게. 하지만 그때 이미 남편의 눈에 제가 넣어둔 영양제가 보였나 봅니다. 어? 이게 뭐야? 못 보던 약이 있는데? 저는 할 수 없이 영양제에 대해 말했어요. 아, 그거 어머니가 주신 거야. 몸에 좋은 거라고. 그러자 남편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아, 그래? 수연아, 나도 좀 먹어도 돼? 요즘 너무 피곤해서 안 그래도 영양제라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맨날 사야지 하면서 바빠서 잊어버린다니까. 머릿속으로는 절대 아무도 주지 말고 혼자 먹으라던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영양제를 반기는 남편에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야박하게 구는 게 치사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약이 정말 좋은 영양제라면
남편이 먹어도 좋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래, 먹어. 근데 이거 고함량이라 2일에 한 번씩만 먹으면 된대. 매번 같은 시간에 먹는 게 좋다고 하시던데? 오, 좋은데? 귀찮게 매일 챙겨 먹는 것보단 낫지. 먹어보고 좋으면 엄마한테 여쭤봐서 더 사서 먹자. 너도 잘 먹고 있는 거지? 그럼. 남편은 망설임 없이 약을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으로 좀 찜찜한 생각이 들었지만 고작 영양제인데 별일이야 있겠어? 오빠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나도 먹어야겠다 하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남편은 이틀에 한 번씩 그 약을 열심히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지켜봤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피로가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했죠. 이 영양제 꽤 괜찮은데?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구나. 어머니를 의심하다니. 나 진짜 못됐네.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저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남편의 회사 동료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과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황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이 침대에 누워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안색이 너무 창백해 보였죠.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괜찮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요즘 너무 과로를 했나? 오늘 종일 머리가 좀 아프더니 술 몇 잔 마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전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참 최근 들어 영양제 먹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요? 증상을 보니 약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온 것 같은데 며칠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영양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가끔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영양제에도 과민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의 말을 듣자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던 남편에게 이상이 생기니까 그게 영양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죠. 남편은 그대로 입원하게 됐고 저는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서랍에서 어머니가 주신 영양제를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의사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정말 이 영양제가 문제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저으며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회진하러 왔을 때 가방에서 약을 꺼내 내밀었어요. 선생님, 남편이 먹은 영양제가 이거예요. 의사는 약을 받아들고 성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영양제가 아닌데? 그러더니 확인해보고 온다며 약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20분쯤 지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보호자님, 이 약 어디서 난 겁니까? 혹시 가족 중에 이 약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의사가 하는 말에 의도를 모르겠어서 멍청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네? 아니 그건 그냥 저희 시어머니가 주신 영양제인데. 이건 일반인이 먹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특정 질환에 처방되는 약이죠. 다행히 정상인이 먹었다고 해서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약물은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특히 환자분이 최근에 과하게 술을 드셨다고 하니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리 빠진 표정으로 의사의 말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일반인이 먹는 게 아니라니. 그럼 어머니가 약을 나 혼자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 그때 의사가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일단 환자분은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이 약에 대한 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방받아서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건 저희 시어머니한테 다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하신 건지. 근데 말씀하신 그 특정 질환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의사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물으려 할 때 갑자기 간호사가 들어와 다급하게 의사에게 말을 전했어요. 아마 응급 환자가 생긴 것 같더군요. 의사는 다음 회진에서 다시 설명하겠다며 서둘러 병실을 나갔죠. 의사가 나가고 난 뒤 남편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그 약 엄마가 준 거라고 했지? 아니, 엄마는 뭐 저런 약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신 거지? 아니, 뭘 착각하시고 보내신 건가? 너는 뭐 들은 거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가로저었어요. 그러다 죄를 자백하는 심정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죠. 오빠, 사실은 어머니가 그 약 나한테만 먹으라고 하셨어. 아무도 주지 말고 몰래. 그 말에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 그럼 왜 나한테 먹어도 된다고 한 거야? 그 말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으니까요. 어머니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혀서 남편을 실험 대상으로 만든 제가 너무 한심하고 미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다른 변명 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하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뭐 다행히 별 이상 없다고 하잖아. 아무래도 내가 요즘 피로랑 과음이 겹쳐서 탈이 난 것 같아. 근데 이 약은 대체 뭘까? 엄마가 왜 이런 약을 너한테 주셨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셨죠? 남편에게 전화했다가 입원한 사실을 알고 달려오신 것 같더군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무슨 일이야?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살피며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일단 앉으세요. 물어볼 게 있어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제가 가져온 약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엄마, 이 약 엄마가 수연이한테 주신 거 맞죠? 이게 대체 뭐예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왜... 영양제인 줄 알고 제가 먹었어요. 근데 뭐 이 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에 대한 과민 반응이 온 것 같다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데 제가 요즘 피곤하고 술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물음에 답하는 대신 몸을 돌려 절 보며 말씀하셨어요. 뭐? 설마 수연아, 네가 이 약 민호한테 준 거니? 너도 먹었고?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죠. 대답해! 내가 너만 먹으라고 했는데 왜 민호한테 준 거야? 그래서 넌 먹은 거니? 안 먹은 거니? 처음으로 듣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이 약 대체 뭔가요? 왜 저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눅든 목소리로 말하자 답답한지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제 말에 대답 먼저 해주세요. 이 약 그냥 영양제가 아니라던데요? 남편의 말에 어머니는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다시 가야겠구나. 모든 걸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자기 아들 대신 저를 보셨죠. 헌데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민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으니 너는 나랑 병원에 좀 가자. 네? 갑자기 병원은 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나보단 당연히 의사한테 들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답답해하는 남편을 남겨둔 채 어머니와 함께 전에 제가 검사받았던 그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택시에서 미리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복잡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고모,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셨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생각해보면 다 내 욕심이었어. 당연히 본인이 알아야 하는 일이었는데. 한숨을 쉬던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검사 결과 다시 설명할게요. 사실 그날 의심스러운 게 있었는데 다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물론 고모의 부탁이었고요. 저는 영문을 몰라 의사를 향해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긴장했는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그때 의사가 기야말 소리를 꺼냈습니다. 수연 씨는 희귀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특정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유전병이에요. 증상으로는 손발 저림, 통증, 심한 피로감, 그리고 진행되면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전병이라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제가 큰 병에 걸린 건가요? 얼마나 살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손을 덜덜 떨며 질문하자 의사가 펄쩍 뛰며 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파브리병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주는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다만 워낙 희귀한 질환이고 진단이 쉽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엔 본인이 이 병이라는 것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럼 그 약이 영양제가 아니라 치료제였단 말씀이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제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는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처방받은 거야. 저는 충격으로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그럼 어머닌 제 병을 알고도 숨기신 거예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놀라고 충격받을까 봐 그랬다. 그냥 일반적인 병도 아니고 유전병이라는 말에 얼마나 절망할까? 그게 너무 걱정됐어. 그리고 민호나 우리한테 미안해할 것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숨기고 싶었어.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당분간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눈물을 닦고 다시 얘기를 시작하셨죠. 이 병이 유전이라는 건 부모님도 그러셨을 수 있다는 거야. 내 생각에 너희 아버지도 이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다. 아버지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연 씨가 검사 받을 때 말씀하신 아버님의 증상들, 젊은 나이에 심부전, 손발 저림과 통증, 전형적인 이 병의 증상입니다.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라 정확히 진단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아버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치료제가 있고 제대로 관리하면 일반인과 다름없이 살 수 있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보험 가입하려고 하신 건... 제 말에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놀라시더군요. 아니, 너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니? 네, 그날 잠에서 깼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병은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때 들어갈 치료비가 걱정됐어. 그래서 너 모르게 보험에 더 가입해두고 싶었는데 이 병이 있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렇다고 거짓말로 가입할 수도 없어서 새로 가입은 못했어. 그제야 모든 걸 알겠더군요. 시어머니의 수상한 행동들, 비밀스러운 전화통화, 약에 대한 집착, 모든 게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고모도 정말 고민 많이 하셨어요. 본인에게 말할지 말지. 저도 의사로서는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고모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일단 도와드리기로 하고 다른 과에 있는 동기한테 부탁해서 고모만 알고 계시게 한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나서 어머니를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잠시나마 시어머니를 의심했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사실 어머님을 의심했어요.
보험 상담하시는 거 듣고 약도 의심하고 그래서 선뜻 먹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다, 아가. 내가 너무 조심성이 없었나 봐. 아니에요. 다 저를 위한 거였는데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 그 말에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나중에 아이를 가지실 생각이 있으시면 착상 전 유전자 검사 통해 건강한 아이도 가질 수 있어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시험관 시술 전에 건강한 유전자만 골라서 수정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말에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들었지? 너희도 건강한 아이 가질 수 있대. 걱정하지 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네가 그런 생각할까 봐 내가 숨기려고 한 거야. 아가, 너는 내 딸이야. 널 보면서 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 딸 없는 나한테 친구가 귀한 선물 남겨준 거라고. 어머니. 그날 저는 진료실을 나와 어머니와 병원 복도에서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태어난 남편과 다시 병원을 찾아 희귀질환 담당 의사를 만나 함께 상담했어요. 앞으로의 치료 계획, 정기검진 일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들었죠. 환자분, 이제부턴 처방받은 약을 잘 복용하셔야 해요. 이틀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 심장 기능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의심할 것도 없고 정확히 제 상태를 알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놀랐을 남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죠. 수연아, 늦지 않게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병원 열심히 다니면서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같이 살자. 약속할 수 있지?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다 말고 웃고 말았네요. 그날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아버님도 놀라셨지만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젠 온 가족이 알았으니까 옆에서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마라. 치료비든 뭐든 필요한 건 다 지원할게. 너는 네 건강만 생각해. 아버님. 그 후로 저는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받았어요. 처음엔 희귀질환 환자라는 꼬리표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 병원 일정을 다 외우시고 검진 날마다 함께 가주셨고 남편은 제가 약 먹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매번 알람을 맞춰두고 챙겨줬죠. 시어머니가 미리 가입해두려 하셨던 보험은 결국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는 가입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국가에서 희귀질환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제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죠. 정기 검진 결과도 양호했습니다. 환자분 아주 잘 관리하고 계세요. 신장 기능, 심장 기능 모두 정상입니다.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요. 의사의 격려에 저와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희는 조심스럽게 2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네요. 요즘 저는 돌아가신 엄마의 사진을 보며 매일 기도합니다. 엄마 덕분에 전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꼭 보답하고 싶어. 나 귀여운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은근히 손녀를 기다리시는 것 같거든요. 엄마는 이런 저의 간절한 기도에 좋은 답을 주실까요? 부디 여러분도 저와 남편에게
선물같이 귀한 아이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제 이야기가 어떤 분들께는 건강의 소중함을,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험난한 제 인생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